안녕하세요. 연구방법론 맡게 된 윤병훈 교수입니다. 23년 2학기 수업 시작을 할 거고요. 아, 오랜만에 제가 핀테크에서 수업을 하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약간 방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은 내내 강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고요. 그 다음 2주에 한 번씩 실시간으로 만나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걸 듣고 또 같이 코멘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요즘 또 우리 핀테크 블록체인 학과 트렌드가 온라인 수업으로 동영상 수업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수업을 이번 학기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리딩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리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을 한 장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예전보다 더 버든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시간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많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매주 강의에 대한 요약본 제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학기에 관련된 논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습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목표를 한번 볼까요?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의 목표는 우선 이미 들어오셔서 수업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신입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어떻게 하고 분석 어떻게 하고 또 결과를 어떤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들, 또 이것이 적용이 돼서 논문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도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정량적인 게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핀테크 블록체인 과정이 공대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공대 쪽에서는 정성적인 방법을 그다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위 논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에서도 정량적인 연구 방법론이 대부분 차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방법도 뭐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더더군다나 그런 연구는 방법론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례 분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 논문 같이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하고 또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리고러스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성적인 연구 방법론에서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 교재는 다별량 통계 분석에 대한 것들 하고, 특히 비즈니스 리서치에 관련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들 정리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아,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할 거고요. 실시간 수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 7시부터 9시 30분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요거는 수강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 되실 때 접속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강의 방식은 대부분 제가 강의 노트를 가지고 분석 방법론들이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인가라는 것들 강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각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읽고 한 페이지의 요약을 이 클래스에 제출하는 걸로 수업 일주 후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고 발표하는 거는 없으니까 약간 뭐 버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논문들을 한번 쭉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9개의 논문을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하실 텐데요. 길게는 하지 말고 쭉 읽어보시면서 이 연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특히 방법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걸로 좀 써놔야 되겠네요. 연구의 목표, 기존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의 해결 방법, 그리고 연구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할까요? 리서치 퀘스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특히 연구 방법론 적용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했고 시사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 페이지라고 해놓고 너무 많은 걸 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한 페이지를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최대 한 페이지 넘지 않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모듈 1에서는 리서치 프레임워크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봤는데, 우선 연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증 분석, 실증 연구, 그리고 통계 분석에 대해서 펀더멘털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의 특징들, 또 다별량 통계 분석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각각에 대한 통계 방법론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것들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가장 많이 인트로덕션으로 봐야 될 것이 상관 분석이라는 겁니다. 코릴레이션 분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연관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리딩이 3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요 3개 중에 2개, 대부분의 챕터가 2개는 영어 논문이고 1개는 한글 논문이고요. 대부분 뭐 그 위에 영어 논문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련된 다별량 통계 분석들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논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글 논문은 핀테크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에 관련된 논문들이어서 대부분 핀테크 블록체인 소속인 분들은 뭐 리딩 3번째 것, 혹은 이제 2개가 있으면 2번째 게 되겠죠. 한글 논문들을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요약을 한 페이지씩으로 해보고 제출하시는 걸로.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읽어보시면서 코릴레이션이 여기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가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요약에 포함을 시켜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관 분석은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들이 회귀 분석이어서 아주 많이 활용되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이라는 것들 대부분 많이 하죠.
이거는 군집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논문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군집 분석을 하게 되면 아, 군집 분석이 아니고 분산 분석이죠. 분산 분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고 각각의 그룹끼리의 관계 또는 뭐 평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 놓고 얘네들이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죠. 베리언스 분석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인 분석이라는 것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그 팩터들이 그 베리어블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몇 개로 그룹핑을 하는 걸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우리는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변수들 묶는 방식을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discrimination analysis하고 clustering analysis 판별 분석이라는 거하고 또 군집 분석이라는 거 되게 많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판별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A로 갈 건가, B로 갈 건가, C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금융계에서 많이 하시는 분석 중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대출자라고 할까요?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판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분석이라는 거는 군집 분석이라고 해서 유사한 애들끼리 이제 데이터를 묶는 방식을 클러스터링 분석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5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건데요.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모수 통계학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들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랭킹을 가지고 두 개의 그 군집 간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설문과 같이 되게 데이터가 적을 때 뭐 상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집 간의 차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non parametric analysis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사례 분석. 정성적인 방법론으로서 사례 분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DA 효율성을 보는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보고 몇 개의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어떤 애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할 때는 DA 분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구조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조방정식이라는 거에 이론적인 배경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출석 10% 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이제 9개죠. 9개 논문들에 대해서 요약하는 거 레포트하고 그다음에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거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제가 드린 문제에 대해서 집에서 뭐 집이 됐건 아니면 회사가 됐건 시간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 40%, 50%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의 모든 강의 노트와 또 공지사항을 올려놓을 거고요. 또 리딩에 대해서도 이 클래스에 압축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제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 우선 첫날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리서치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리서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파서빌리티를 내비게이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제로 잡아봤는데요. 결국 리서치라는 거는 연구인데 이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계속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를 주제를 잡을 것이고 또 어떤 방법론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해하듯이 쭉 탐색하는 과정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연구라는 리서치라는 말은 리라는 것과 서치를 같이 결합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라는 거는 찾는다라는 의미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찾는다. 리라는 말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찾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를 계속 적으로 찾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연구 주제가 굉장히 너블한가, 새로운 연구 주제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리서치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너블하다. 두 번째 특징은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게 있겠죠. 아무리 새로워도 창의적이지 않으면은 그건 또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새롭다라는 것만 찾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창의적인 것이 어떤 주제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서치해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포머티브 해야 된다. 연구라는 거는 미리 자신이 연구한 거를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읽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특징,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구라는 거는 진득이 이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분석을 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연구에 조금 더 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바이즈. 연구라는 거는 그냥 뭐 아무런 베이스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하고 리터러처 서베이를 하고 뭐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임플리케이션 찾고 페이퍼에 대해서 라이팅을 하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브미션하는 단계까지 이런 여러 단계를 스텝와이즈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라는 거는 표절이나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석사하고 박사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리서치 페이즈를 임브로닉부터 시작해서 익스텐션, 그래서 처음에 연구를 초창기에 시작을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을 하게 되고 또 양적으로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를 종합해서 맨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의
그 연구의 분야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페이퍼의 수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뭐 적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연구가 진행이 될 때는 페이퍼 하나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익스텐션에 의해서 하나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면 그거를 확장해서 새로운 연구를 또 해줄 수 있겠고, 그게 바탕이 돼서 이제 양쪽으로 확장되는, 팽창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종합을 하게 되면 역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구 페이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트라이 앤 에러로 한번 시도해보고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페이퍼의 숫자나 또는 내용 면에서도요. 그러다 포트폴리오 익스플로전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단계에 접어들 거고요. 그 다음이 퀄리티의 어드밴스먼트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종합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은 연구의 품질을 굉장히 진보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 인코그니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미지의 땅, 이거를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탐색하는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처음에 석사 과정일 때는 요 정도 뭐 트라이 앤 에러로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겠고요. 이제 박사를 받으려면은 뭐 익스펜션의 중간 단계까지 간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여기 끝까지 이제 가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기 포트폴리오 익스플로전까지, 초창기까지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를 우리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연구란 무엇일까? 그 퀄리티를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커먼 컨셉에서 커먼 컨셉으로 정의될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게 목표가 뭐지? 이 연구를 왜 했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주 클리어하게 정의될 수 있는 연구가 아주 좋은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속성을 지니면서 이 절차를 잘 따르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라는 거는 스텝 와이즈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잘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퀄리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 맞게 디자인을 잘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 연구는 정량적인 연구로 할지 또는 정성적인 연구로 할지,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지, 이런 디자인이 잘 돼 있어야지 결과물도 굉장히 클리어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frankness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 나온 결과물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솔직하게 결과물이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결과물이 잘 안 나온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물을 냈을 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그쪽으로 안 가게 해주는 장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오류가 있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레포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거기에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메소드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 나온 걸 가지고 아주 리고러스한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의 성격과 메소돌로지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하면 정성적인 방법론을 써야 될 거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하면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도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 데이터의 타입에 의해서 이건 뭐 서열로 나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명목 치수로 돼 있는지 아니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컨클루전은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컨클루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결과를 쓸 때 논문 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컨클루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논문 안에 분석한 결과와 임플리케이션이 나왔으면 그거에 한정해서 컨클루전을 써야지 전혀 새로운 내용을 거기에다가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좋은 연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처 같은 좋은 논문들에서도 38% 정도의 페이퍼가 통계적인 에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와 또 디자인 이런 것들 잘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죠. 좋은 리서치의 퀄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시스테마틱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게싱이나 인투이션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좀 체계적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절차를 또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해서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닌 연구라는 거는 창의적인 그 관점에서 연구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컨트롤도 돼 있어야 되겠다. 베리어블 같은 것들이 잘 정의가 되고 컨트롤 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덕션과 디덕션, 뭐 귀납법과 연역법 이런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결과물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처럼 설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프리칼 해야 되겠다. 뭐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밸리데이션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이게 정말로 임프루먼트 한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밸리데이션 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리뷰어들은 그거는 뭐 네 생각이지 그거를 밸리데이션 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프리칼한 특징 그리고 밸리데이션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리프리커블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재현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쓰고 또 연구도 진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셀프 코렉팅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프로페셔널들한테 한번 이거 한번 봐달라라는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중간중간에 오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주변에 있는 그 동료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연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첫 번째로 제가 디그리 스페시픽이라고 써놨는데 석사 과정이 하는 리서치 디자인과 또 박사 과정이 하는 리서치 디자인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석사 과정이 하는 MS 과정에서 하는 그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 대학원 그 풀타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취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주제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야 되고 가능하면 시각적인 아웃풋이 나오면은 제일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술 경영으로 보면 R&D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이나 혹은 뭐 특허 공백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목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고요. PhD 같은 경우에는 500편 이상의 뭐 페이퍼의 리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기로는. 그리고 레퍼런스에는 100편 정도의 참고 문헌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의 연구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목표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 디자인이 석사 과정이 연구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학 박사나 공학 석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리서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뭐 다른 전공을 한 그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인문학 접근 방법으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잡아서 학위 논문을 쓰셔야 될 거예요. 연구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타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론적인 연구를 할 건지 뭐 통계학적인 연구 타입으로 갈 건지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인프루멘탈한 뭐 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고요. 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이용할지 세컨더리 데이터를 이용할지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프라이머리 데이터라는 거는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세컨더리 데이터라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거를 세컨더리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좀 빨리 쓰려면은 세컨더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적절하겠죠. 하지만 기존에 없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때는 실제로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설문을 해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 크롤링을 해서 다 긁어와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분석 퀄러테이티브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할 건지 퀀터테이티브한 걸로 갈 건지 이건 정성적인 방법 퀄러테이티브한 걸로 할 거냐 혹은 퀀터테이티브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분석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은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분석 방법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널 셀렉션의 경우에는 어떤 저널을 선정해서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정해져야 될 테니까 이거는 뭐 국내 저널을 할 건지 해외 저널로 할 건지 밑에 라이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거고 저널 중에도 아카데믹한 저널도 있고 프랙티컬한 저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리적이고 이론적인 페이퍼를 쓰면은 아카데믹한 저널에 낼 수도 있겠지만 프랙티컬한 저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은 프랙티컬한 저널들을 찾아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면은 훨씬 더 억셉턴스 레이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리서치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리서치라는 거는 스테바이즈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잘 지켜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셀렉션 그리고 포뮬레이션 하는 리서치 프로블럼을 선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포뮬레이션 해주는 단계로 처음에 진행을 하고요. 어떤 리서치 프로블럼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리터러처 서베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도서관 이런 데를 찾아보면서 텍스트북도 있고 페이퍼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논문을 쓰게 되면 뭐 리뷰어가 지적하거나 혹은 커미티에서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디펜스를 할 때 항상 지적하는 내용은 도대체 컨트리뷰션이 뭐냐? 기존의 리미테이션, 연구의 리미테이션이 어떤 게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행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거는 유의미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리서치 프로블럼은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주고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기존 연구에 대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리터처 서베이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리서치 프로블럼은 방향성만 제시를 한 거고 그 프로블럼 안에서 어떤 가설이 있는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리서치 프로블럼의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워킹 하이퍼세시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반영하는 리서치 디자인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서치 설계에서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로 가져갈 건가, 데이터는 어떤 걸 이용할 건가, 방법론,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정하면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다 처음부터 모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개의 데이터만 샘플링을 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퀵클리 진행한 다음에 이게 워킹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풀리 데이터 컬렉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거는 뭐 데이터 컬렉션은 세컨더리 데이터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다 컬렉션 한 다음에 진행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뭐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냥 설문지 몇 개만 한번 만들어 보고 사람들 샘플링해서 던져 보고 한번 결과물을 도출해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 데이터 컬렉션으로 넘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컬렉션이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주겠죠. 그래서 일반화를 가설을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부분의 연구를 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걸 보면 가설을 검증한 것까지만 결과물만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두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엔 레포트를 준비를 해서 페이퍼화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적에 맞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짜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쿼리의 로직은 experimental method와 관련된 그래서 설계 방식을 실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질문을 도출할 건지 아니면 필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해서 인쿼리를 로지컬리 뽑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관찰 그리고 리즈닝을 통해서 서베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몇 가지의 방법론을 조합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뭐 케이스 스터디하는 메소드까지 포함을 해서 리서치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리서치 퀘스천을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리서치 퀘스천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되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 중에 혹은 뭐 평소 관심 있었던 것들 중에 어떤 거를 한번 연구해 볼 것인가 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 관심 주제를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관심사인 거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모티베이션이 돼야 될 테니까 내가 관심도 없는 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퀘스천을 한번 뽑아보고 이게 왜 중요한가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뭐 서베이를 해봐야 되겠죠. 미디어에서의 관점과 프랙티셔너들 실무를 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또 아카데믹 리서치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거고 이런 리서치 퀘스천들이 어떻게 어드레스 되어 왔는가 일종의 학파들을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여러 학파들이 있을 겁니다. 앙트러프리너리얼 펌을 연구한 사람들 혹은 뭐 대기업을
이미 연구한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기술 정책을 짜는 사람, 산업 정책을 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관점, 이런 여러 가지 사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그 그룹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식의 차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어,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리서치 퀘스천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해왔던 것하고 어떤 갭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뽑아내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과 기존 연구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이 연구를 한다라는 컨트리뷰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리서치 프로포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일단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코즈와 이펙트 이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또 그 결과로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라는 거를 리서치 프로포절에서 제시를 해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리서치업을 한 거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리서치 퀘스천은 아주 좋은데 이걸 실제로 연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 어떻게 연구하지? 연구 불가능.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리서치 퀘스천이 리서치업을 하냐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할 수 있을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뭐 데이터가 있는가, 혹은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특정 방법론을 적용해서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쭉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 메소드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또 릴라이어블한 리서치 퀘스천인가, 또 리플리커블한 결과물을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 그 오디언스나 리더가 한번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재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채택해 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로서 내가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뭐 결론에 써야 될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포잘에는 예상되는 결과물 같은 것들을 한번 집어넣음으로써 이 연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교수님들 찾아보는 거죠. 내가 리서치 퀘스천은 어떤 게 있고 이게 연구할 만한 내용이고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결과물은 이런 게 예상이 된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진행해 보겠다라는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연구 제안서나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학술적인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 차이점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서치의 타입은 퀀터테이티브한 것과 퀄러테이티브한 게 두 가지 아주 대비되는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인 연구로는 정량적인 거죠. 정량적인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정성적인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뭐 케이스에 관련된 것들, 또 인사이트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퀄러테이티브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모으기보다는 몇 개의 사례를 뽑아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 정량적인 게 좋다, 정성적인 게 좋다, 이런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컨셉추얼한 것과 임프리티컬한 것, 뭐 위에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내 연구가 굉장히 함축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오른편에 있는 거는 굉장히 릴라이블한 결과를 낼 수 있겠고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이용하니까요. 왼편에 있는 거는 컨셉추얼한 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일종의 대가들이 만들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끄덕임을 하게 만들겠지만 이거를 뭐 우리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초년차 분들이 컨셉추얼한 데이터 연구를 해서는 누구도 뭐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구 초창기에는 임피리컬한 연구를 하는 게 연구하기도 좋고 또 결과물을 내기에도 적절할 거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하거나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건지 또는 분석적인 연구일 건지 그래서 서베이나 팩트 파인딩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디스크립티브하게 하는 연구냐 혹은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냐 이거는 일종의 뭐 평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왼편은 어떤 서술하는 단계 연구가 될 수 있겠고 오른편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리서치하고 펀더멘탈 리서치는 응용 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 리고러스한 게 좀 덜하고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면 펀더멘탈한 연구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에 이제 초심자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분석적인 연구, 또 응용적인 연구, 그리고 퀀터테이티브하고 임피리컬한 연구를 하는 게 조금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역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뭐 이르긴 하지만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작성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뭐 대부분의 연구에는 항상 앱스트랙트가 있어야 되겠고 앱스트랙트에서는 전체 연구의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인트로덕션은 뭐 이게 왜 중요한가 또 트렌드가 어떤가 기존 연구 한계는 어떤 게 있고 우리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 그다음에 리터러처 서베이는 뭐 기존 연구들을 제시해 주는 거고 리서치 메소드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워크로 가져가고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았다 또 몇 년 동안 데이터가 모여졌다 몇 년간의 데이터가 모여졌다 이런 것들이고요 데이터 분석한 것들 결과 그리고 디스커션하고 컨클루전하는 식으로 연구계라는 곳은 굉장히 엄격한 틀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줘야 리뷰어들도 절차를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인트로덕션은 일단 퀘스천을 셋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블럼과 퀘스천이 어떤 게 있는가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설득시켜야 돼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컨텐츠와 스트럭처를 서머라이즈 해주고 또 키텀과 컨셉을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논문 쓸 때 인트로덕션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리뷰어들은 논문을 볼 때 인트로덕션을 보고 이게 퀄리티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인트로덕션만 보고 이 논문을 억셉트 해야겠다, 리젝트 해야 되겠다는 감이 일단 오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되게 잘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토픽이 올드한지 뉴한지 메인스트림인지 또 뭐 니치에 가까운 건지 마케터블한 토픽인지 우리 마케터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논문을 세일즈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리서치 퀘스천은 왜 이게 인터레스팅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누가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리서치 퀘스천에 적어줘야 되겠죠.
리터러처 리뷰는 그 이전의 지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몇 개 학파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리터러처 서베이의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은 거를 그냥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리터러처 서베이에서는 가능하면 이러이러한 사조들이 있었다,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룹핑 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좋은 논문을 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터러처 서베이 리뷰한 거는 그냥 나열을 하지 말고 몇 개를 그룹핑하는 게 읽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이 저자가 해당 연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를 어드레스하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기존의 리서치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터러처들을 랜덤 워크 하는 거를 피해줘야 되겠고요.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나열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자들이 읽는 사람들한테 임프리칼한 그라운딩 또 컨셉추얼한 것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기초 지식을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게 왜 적절한 메소돌로지인가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 메소드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고 이 리뷰어들이 리서치 스킬이 어느 정도 좋은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메소돌로지를 설명을 해주는 단계가 되겠고요. 메소돌로지를 설명을 하면은 리더가 이 논문에서 어떤 리서치 질문이 있는가 그리고 프로세스는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4장에선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여졌는가 이거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어떤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자신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이언스 관점,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 중립적인 어떤 사이언스를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주관성은 뭐 100% 적용될 필요는 없겠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의 인투이션을 가지고 임플리케이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졸트만 제시할 게 아니고 자신의 주관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퀄러테이티브한 것과 퀀터테이티브한 방법론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은 결과물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컨클루전은 앞에서 나온 파인딩을 정리해주고 인티그레이션해서 좀 뭐 읽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로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컨클루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파인딩을 프랙티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죠. 특히 자신이 연구했던 내용들의 리미테이션을 좀 정리해주고 이거에 대한 퓨처 웍이 어떤 게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줘야지 이게 하나의 연구가 마무리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될 거는 항상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와야지 절대 선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설을 세워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또는 뭐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할 때 똑같은 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터러처 서베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며칠 동안 뭐 연구를 진행했는데 리터러처 서베이를 제대로 안 하고요. 뭐 리서치 디자인하고 진행을 하고 나서 결과물도 일부분 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한 연구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넓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본 다음에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오서십의 관점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자 퍼스트 오서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세컨 오서부터는 컨트리뷰션 순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코레스폰딩은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을 지정하는 게 적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논문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지도 교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또 지도 교수가 코레스폰딩 오서를 해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코레스폰딩은 지도 교수를 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런 그 오서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라고 하면 포스트 오서가 되는 거를 주장을 하십시오.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코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거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핀테크 블록체인 학과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에 뭐 인공지능 한 사람들 혹은 뭐 통계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리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리뷰 프로세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미션 한 다음에 리뷰하는데 뭐 한 서너 달이 걸리고요.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마이너 리비전이니 메이저 리비전이 뭐 이런 게 오면 다시 리바이즈를 해서 보내고, 다시 또 리뷰어가 코멘트를 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제일 많이 걸린 거는 4번까지 리뷰 프로세스를 반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그 퍼블리시 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리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고 빨리빨리 연구한 결과를 논문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퍼 서미션 할 때 저널의 셀렉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 낼 건지 해외에 낼 건지,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 저널에 낼 건지, 통계 쪽에 낼 건지, 아니면 사례 분석을 받아주는 데 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디설테이션도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도 잘 웰 오르거나이징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논문 챕터 같은 것들을 잘 구성해야 되고, 각각의 챕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커미티에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실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쓰셔야 되겠죠. 페이퍼 서미션 타입 저널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국내 저널에 낼 건지 국외 저널에 낼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공학이나 이학 쪽으로 관련돼 있는 건 SCI,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인문 쪽은 SSCI,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SCI-E가 SCI보다 조금 낮은 등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panded라는 거는 SCI 리스트보다 더 리스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퀄리티가 떨어져서 SCI-E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즘은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널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 임팩트 팩터 많이 들어보셨죠?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는 좋은 저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페이퍼 라이팅 한 다음에 에디팅하고 프로프리딩. 요즘 대부분 그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맡겨가지고 프로프리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학교에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프리딩까지 끝난 걸 서브미션하고 에디터가 리뷰를 한 다음에 리비전 새로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리서브미션해서 억셉트가 되면 카피라이트를 받아서 출판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겠죠. 이건 넘어갑시다. 아,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신은 학생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브렉스루의 연구를 할 때는 여러분이 경험이 없는 게 훨씬 더 좋게 작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고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 익스피리언스가 달리 보면 에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파괴적인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초심자라고 해서 좋은 또는 뭐 크리에이티브한 연구를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제가 뭐 처음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놀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다른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또 내가 풀지 못한 거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경우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가능하면 아이디어를 쉐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커뮤니티에 조인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적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같이 뭐 같은 학과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같은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의 내용들에 대해서 교류하고 혹은 다른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서포트 그룹을 자신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뭐 특히 이제 지도 교수를 빨리 정하셔서 자신의 연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 연구를 하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즐겨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연구를 쓰면은 일종의 뭐 작곡 작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겠죠. 작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지적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너무나 재밌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물론 뭐 연구하는 게 목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졸업을 해야 돼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전파를 할 수 있겠다. 나의 아이디어를 읽혀 주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재밌는 스스로도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는가, 연구를 할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퀘스천네어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계속 질문해야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리서치 태스크가 지금 클리어하고 매니저블 한 건지, 또 이거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